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하나가 있어요. 남편은 오랜 시간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개인 전담의를 두고 저와 전문 간병인이 함께 남편을 보살피고 있어요.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몇 배는 더 큰 규모로 만들 만큼 일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가족에게도 참 잘했어요. 저와 아들에게도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더없이 크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몇 년째 힘없이 누워있다는 게 가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난 건 3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그날 아들과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아들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운전기사를 먼저 퇴근시키고 둘이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오는 일이 잦았거든요.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6차선의 도로에서 어떤 차 하나가 남편과 아들을 치고 간 겁니다. 아들은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고 남편은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었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다 괜찮으니까 바보가 되어도 되고 반신불수가 되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깨어나실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누워서 숨만 쉴 뿐 의식도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금방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정신력과 의지가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네요. 이제 포기하세요, 어머니. 그게 지금 아들이 엄마한테 할 소리냐?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러죠.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들 하고. 됐다. 그런 말 하려거든. 얼른 집에 가라. 얼마 전 아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보내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보냈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보내주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드님도 어머님 힘드실까봐 하시는 이야기죠 뭐.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게다가 그냥 저렇게 누워있기만 하고 나도 자네 도움받아서 힘든 것도 하나 없는데. 도움이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 오래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간병인과는 처음부터 잘 맞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웠어요. 저희 집안의 특성상 안에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부분에 민감한 편인데 이 간병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네는 오래 일해야 돼. 자네 없으면 내가 앞이 캄캄해. 오래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하루 종일 말 하나 섞을 대상 없는 그 큰 집에서 그 간병인과 둘이 의지하며 지낸 지도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사는 집은 그야말로 저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어디선가 외국에 엄청나게 큰 대저택 사진을 보고서는 나중에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가 상장이 성공해 주식회사가 되던 해에 이 집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외에서 건축가를 들여와서 집을 짓게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남편은
해외에서 유명한 건축가를 모셔와 오랜 시간 공들여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잡지에 실린 적도 많고 건축가 상도 받은 적이 있는 아주 잘 지은 유명한 대저택이었어요. 저는 진짜 한국에서 본 집 중에서 이 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올 때마다 어찌나 부러운지. 모두가 부러워하고 탐을 내는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할 집이었어요. 처음 지을 때부터 남편은 그럴 생각으로 지은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집을 팔라고 아주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제안에 흔들린 적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 지금은 자기 가족과 나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 며느리 되는 아이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이 나가 살라고 했어요. 신혼부터 시부모님과 같이 하는 건 집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나중에 들어와서 사는 건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신혼은 지금뿐이지 않니? 그니까 니들끼리 살다 보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좋은 집을 사줬습니다.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였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 아버님 손녀가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대요. 대답 없는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잘 읽었다는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네 남편보다 네가 훨씬 낫다. 누가 보면 네가 우리 집 딸이고 아들이 사위인 줄 알겠어. 에이, 그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저 다녀가는 날에는 아버님 상태는 어떠시냐, 좋아지신 것 같냐, 어머님은 잘 지내시냐, 이런 거 얼마나 물어본다고요? 표현을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아들은 상당히 무뚝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가 연애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했던 적도 많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참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친구들도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같은 학교에 나온 아이들인데 그 모임에 갔다가 만난 아들 친구의 동생입니다. 당연히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집안이 다 잘 사는 아이들이었고 며느리는 그 중에서도 탐을 내는 집안이 많을 만큼 참하고 예쁘고 성격까지 좋기로 유명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 네가 어쩐 일로 이렇게 장한 짓을 했니?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가 좀 많이 무뚝뚝해 보이고 정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이는 아니니 잘 데리고 살아라. 너한테 미안하다.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며느리감에 제가 처음 꺼낸 말이 다름 아닌 그것이었습니다. 제 그런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보여도 저한테는 다정할 때도 많아요. 제 부모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서 또 연애할 때는 안 그런가 보구나. 솔직히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반 정도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둘이나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또 자기 가족에게는 잘하나 보다 싶긴 했어요. 우리한테만 그러면 그런 거예요? 좋은 엄마 노릇하려고 그래도 노력 많이 했는데 섭섭한데요? 부모랑 자기 식구들은 다르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그만큼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애정 표현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겉으로 봤을 때는 무뚝뚝하게 그지없었는데 뒤에서는 잘하나 보다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늘 회사 일로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들이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기라도 해봐요.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걸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 문제지. 이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해봐도 되는 회사인 줄 아는 게 문제야. 자기 건 줄 안다니까. 자기가 뭔가에 실패해서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원과 연계된 다른 업체들은 생각을 안 해. 남편은 책임감이 큰 사람이었고 아들은 도전 의식이 강했어요. 남편은 늘 그런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도전 의식 좋지. 그런데 그것도 책임감이 바탕이 된 도전이어야 하는 거야. 회사가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밥줄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자리를 잇는 건데 이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이 걔한테 있는지 요즘 자꾸 의문이 들어. 남편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듯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사는 저택과 강남에 있는 건물 세 채는 제 앞으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땅과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회사 지분의 20%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나눠서,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아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권은요? 그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아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묻더군요. 경영권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분 구조상 만약에 아드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할 수 있으시긴 합니다. 다만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냥 유사시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문 경영인이요? 네, 회장님이 며칠 전에 본인이 유사시에 회사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고 유언장을 수정하셨거든요. 상속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전과 같고 경영권에 대한 부분은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라서요. 변호사의 그 말에 아들이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긴다는 유언장을 썼으니 기분이 나쁠만 하긴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저렇게 되어 누워있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 동안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상속 지분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거죠. 네, 아직은 상속분을 받지 못하시니까요. 아들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3년째 전문 경영인 밑에서 회사를 같이 잘 이끌고 있으니까 말이죠. 역시 전문적으로 경영만 하시던 분이라 그렇지 안목이나 이런 게 남다르시긴 하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아요. 아들이 한번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남편 없이도 그렇게 잘 굴러갔어요. 당신 없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나는 가끔 그게 섭섭해. 남편의 옆에 앉아서 그렇게 넋두리하듯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딱 마음이 그랬어요. 남편이 없어도 회사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서 많은 사람이 문제없이 회사를 잘 다니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지만 남편이 없이 너무 잘 굴러가는 걸 보고 있으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며느리가 그쯤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장가 하나는 잘 간 것 같다. 또 그 이야기세요? 그이가 어머님 요즘 우울해하시는 것 같다고 자주 찾아뵈라고 해서 자주 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가 올 것이지 왜 너를 고생시켜? 그놈도 참. 에이, 그 사람은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 사람보다는 제가 오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와봐야 하루 종일 한두 마디 하고 갈 텐데? 듣기로는 회사가 요즘 정신이 없다고 하긴 하더군요. 실적이 저번 분기만큼 나오지 않아서
회사 전체가 쉼없이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집에 들리시는 회사 전무에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애가 잘하긴 해요?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온 회사 전무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전무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부사장님,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하냐고요. 아직 젊으신데요.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오너로 크시는 거죠. 저희는 처음부터 잘했는데요. 회장님이야 엄청나신 분이니까요. 저런 분은 우리나라 통틀어도 몇 분 안 계세요. 회장님 같은 분을 기준으로 잘하는 거냐 물으시는 거면 이 세상에 잘하는 경영인 정말 몇 안 될걸요. 그 말에 제가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자 전무가 저를 달래듯 말하더군요. 부사장님을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빡빡하게 키우시는 감이 있어요. 한 그룹을 이끌려면 물렁물렁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도 못 이겨낼 그릇이면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할 만한 그릇도 아닌 거고. 제 말에 전무가 졌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호톡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뭔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아들의 의사를 물어봤었어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냐? 그럼 제가 아니면 누가 물려받아요? 네가 싫다거나 아니면 네가 능력이 안 되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아니요,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아들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며느리는 꽤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는데 3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대표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윤 대표랑? 윤 대표는 현재 남편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둘이 마음이 잘 맞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의 말에 의하면 윤 대표님이 조금 보수적이래요. 요즘같이 시장이 빨리 변하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는 도전해야 회사도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길인데 윤 대표님은 도전을 너무 안 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아들은 제 아버지와 있었던 갈등이 다시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되면 아들이 너무 도전 정신이 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솔직히 저는 남편이 집에서는 그런 편이 아닌데 일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뭐든 해봤으면 싶기는 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혼자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아직 해본 적이 없다니까. 물론 다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한번 밀어줘야 하나 싶긴 하더군요. 저도 회사에 지분이 있어서 이사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하러 임원분들이 오셨던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한번 윤 대표랑 이야기해보마. 정말로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이 기죽어 있는 거 보니 마음이 영 쓰여서요. 아들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마음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제 자식인데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윤 대표에게 한번 시간 될 때 보자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윤 대표가 찾아왔어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제가 좀 소원했죠. 회사 바쁜 거 다 아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자주 찾아뵈야 하는 건데. 오늘은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바쁜 사람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부사장 이야기인데.
제가 입을 떼니 윤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마 제가 전화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을 겁니다.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눈치도 참 빠르고 그만큼 일도 잘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일하는 건 어떤가요?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의욕적이시죠.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고. 칭찬이지만 칭찬이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윤 대표가 멋쩍은 듯 웃더군요. 윤 대표의 그 말에 저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지가 강하긴 하나 일은 못한다. 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듣자 하니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현실 감각이 좀 없는 편이세요.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다 아직은 무리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도전 정신 좋고 저도 그게 기업을 크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헛된 꿈들을 많이 꾼다는 이야기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조금씩 발전시키거나 변화를 주면서 도전해야 하는 건데 부사장님은 아예 다른 걸 하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처음부터 다시 굴려야 되고 새로운 부서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대규모 인사 이동도 있을 것이고 윗사람은 한번 해보자면 끝이지만 사실 갈리는 건 아랫사람들이라.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하자 윤 대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더군요. 사실 그렇게 고생해서 성공할 것 같은 사업이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부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진행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힘이 들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직원들 사기도 떨어질 거고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윤 대표를 조금 설득해서 아들이 해보고 싶다는 걸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어떠냐고 이야기하려고 부른 거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거니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윤 대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부사장이 이 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질문에 윤 대표는 대답 없이 웃기만 하더군요. 그걸로 충분히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표는 나가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아직은 회사를 운영하시기엔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긴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저마다의 재능이 있는 거고 아들의 재능은 이 길이 아니라는 걸 들었을 뿐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에 욕심이 많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여전히 잠들어 있는 듯 가만히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속마음을 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했던 고민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대답 없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모든 순간이 남편이 그리웠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 남편이 그립고 외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라면 분명히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걸 다 지원해주고 하게 해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지만 당신이 늘 했던 말처럼 회사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 잘못하면 수백 수천 명의 밥줄이 끊기는 일이니까.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닦았습니다. 아무래도 혁우는 회사 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인 내 입으로 하고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당신도 고민이 많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며느리를 불러 아무래도 윤 대표의 말을 꺾기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전했어요.
며느리는 약간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금세 다시 괜찮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모처럼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고 남아있더군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유,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먼저 가지. 제가 미안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자 간병인은 아니라고 고개만 젓더군요. 저도 오늘 뒷 일정이 없기도 하고 사모님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가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간병인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간병인이 제 손목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마치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웃지 않는 표정으로 목소리는 웃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간병인이 제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더군요. 그러고는 어딘가 무섭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행동을 취하면서 말이죠. 얼굴 뵀으니 저는 그만 가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나갔습니다. 간병인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엄청나게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면 고개를 저으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는 행동을 취하면서 말이죠. 간병인이 나가자마자 그녀가 손에 쥐어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름 아닌 쪽지였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절대 집안에서는 말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회장님 모시고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세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청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굳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았는데 점점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는 이 몇 년의 세월 동안 저에게 엄청나게 신뢰를 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쪽지 마지막에는 피신할 곳이 없으시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주소까지 적어뒀으니 말입니다. 잠시 서서 머리를 굴리다가 간병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제가 가족들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자 남편의 옆에서 남편을 오랫동안 수행했던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좀 와달라고 말이죠. 집안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와달라고요. 그러고는 비서실장이 도착하자마자 상황 설명을 문자로 하고 남편을 함께 옮겼어요.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아니, 있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쪽지에 적힌 간병인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와 비서실장은 그 대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지고 온 본인 차로 집을 막 빠져나가 집 옆에 도로를 타는 순간이었어요. 뻥 하는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기겁한 눈으로 고개를 돌려 그 폭발음이 들려온 쪽을 보니 역시나 저희 집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을 멍하게 보면서 간병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속보로 뉴스가 나간 건지 간병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발을 동동거리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더군요. 제가 보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라고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휴대폰 확인을 못했네. 제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비서실장과 함께 간병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올 줄 알고 미리 방 하나를 준비해뒀더라고요. 그곳에 남편을 눕히고는 거실로 나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제 그 물음에 간병인은 거의 우는 얼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아드님이 집에 자주 오셨어요. 부사장이? 근데 나는 왜 몰랐지? 참 신기하게 사모님이 딱 없으실 때만 와서 아버지를 보고 가시더라고요. 간병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짐과 동시에 어떤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사장 이야기가 왜 나와? 제가 애써 부정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비서실장 또한 뭔가를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어머님 안 계실 때만 오시냐고. 어머님이 보시면 참 좋아할 텐데 좀 계시다 가시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모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간병인이 전해온 말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정보다 일찍 출근했다더군요. 전날 어딘가 남편의 안색이 묘하게 좋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되기도 했던 데다가 제가 오전부터 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어쩐지 길도 안 막히고 차도 바로바로 와서 예정보다 훨씬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서서 회장님부터 먼저 체크하고 사모님이 자주 드시는 와인이 와인셀러에 없길래 그거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아드님이 지하실에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지하실에 뭔가 이상한 것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지하실이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을 걸려고 했는데 아들이 다짜고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욕을 하더랍니다. 그때 곱게 뒤졌으면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간병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굳었다더군요.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아들이 말하는 그 주어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부부가 쌍으로 나를 안 도와주네.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다 당신들 잘못이야. 아들한테 다 주는 거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버티고 차 앉아서 아들이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어? 왜?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를 계속 설치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듣고 들킬까 무서워서 지하실에 나와서 제 짐이랑 신발 챙겨 들고는 2층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드님 나가는 소리 들리자마자 다시 내려왔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사모님 안 계실 때만 집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알고 온 것 같아서 아무래도 도청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에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곧 아마 간병인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윤 대표의 대화 그리고 제가 남편 옆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말을 들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있고 바로 이렇게 일을 저지를 리 없으니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황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놀란 저와는 달리 비서실장은 차근차근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이 없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혹시 무슨 증거 같은 건 없으시죠? 혹시 몰라서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걸 녹음하긴 했는데 중간부터 되어 있긴 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일단 그 녹음본 저에게 보내주시고 경찰에 증언도 해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그 다음으로는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사모님이 정신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에도 제가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제 어깨를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회장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의 이야기에 제가 정신이 좀 돌아와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게 무슨...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이코패스라고.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은 한숨을 한번 쉬고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아들에게서 이상한 점이 많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성격적인 문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뚝뚝한 아이겠거니 생각한 부분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핑계로 이런저런 검사를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아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드님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비서실장의 그 이야기를 모두 들으니 그동안 남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겪고 들었어야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사장님께 회사를 물려주지 않기로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말을 절대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고도... 제 말에 비서실장이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군요. 그리고는 처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고도, 그러니까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게 만든 그 사고도 결국은 아들이 저지른 게 맞다는 이야기를 비서실장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라고요? 이게 다... 저는 정말 황망한 얼굴로 그렇게 되뇌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비서실장은 일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경찰서에 가 신고하고 간병인이 준 녹음본과 그녀의 증언 그리고 비서실장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뺑소니를 낸 범인을 몰래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재를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밤새 수사는 몰래 진행이 됐어요. 아들이 혹시나 알게 될까 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아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장례 절차를 준비했고 또 언론에 정말 슬프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게 내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구역질에 올라왔습니다. 밤사이 뺑소니범을 잡은 경찰이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우는 얼굴로 상주석에 서 있는 아들을 체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을 친족 살인미수 및 뺑소니 사주 그리고 폭발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했겠죠. 미수라니? 살인 미수라니 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뭐요? 미수? 아들은 곧 그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잡혀왔을 때 멀쩡히 살아서 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머니... 아들은 처음에는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쁘다기보다 당황스럽다는 듯한 얼굴을 했어요. 그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게 다름 아닌 아들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 그래. 그래, 윤 대표가 꾸민 음모라고요. 저한테서 회사를 빼앗아가려고 그 자식이... 시끄러. 저는 정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임시로 마련한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전담이를 불러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고 남편이 괜찮다는 걸 확인한 후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 세상이 정말 발칵 뒤집혀 있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재산에 눈이 멀어 자기 부모님을 살해하기 위해 집에 폭탄을 설치한 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알 법한 중견기업의 후계자라니 뉴스에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기 싫어 TV를 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그 아이는 만나야 할 것 같아 제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왔다는 며느라기의 얼굴은 정말이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며느라기는 저를 보자마자 울더군요. 지금 가장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공감할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서는 서럽게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다.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며느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으며 울더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길고 긴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끄럽게 떠들던 일들도 조금만 지나니까 조용해지긴 하더군요.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방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저희 집안의 이야기는 잊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정리가 되었어요. 먼저 아들은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심이 한 번 더 남았긴 했지만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어지간해서는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부모인 제가 처벌 의지가 강력하고 게다가 제가 변호사고 뭐고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것 또한 별 문제 없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이혼 사유가 너무 명확하고 유책 배우자가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제가 위자료로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다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며느리 쪽 집안에서 저 집에 그 무엇도 받아오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그랬다고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건너 전해 들었어요. 제가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회사는 경영권을 아예 넘기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정신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나이이기도 했고 회사 일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냥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다 타버리고 제만 남은 우리의 집에 가봤어요. 허망하고 씁쓸하기 그지없더군요. 새로 지으시겠어요? 전에 그 건축가한테 다시 연락할까요? 비서실장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부지 싸게 내놔요. 이런 일이 있었던 땅이라 싸게 내놔야 팔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한적한 동네에 땅 사서 작게 집 지어서 살고 싶네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서울 근교에 땅을 샀습니다.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그때 그 저택을 지어주었던 건축가에게 다시 연락을 해 이번 집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건축가는 사연을 알고서는 흔쾌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그 전집만큼 아름답고 튼튼한 집으로 남편과 함께 이사했어요. 재산은 대부분 정리하고 저와 남편이 평생 먹고 살 정도만 남겨뒀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많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손주들에게 주겠다고 한 재산도 남겨두긴 했어요. 며느리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의사를 물어보고 정리를 하든 말든 하려고 말입니다. 이사를 하고 며칠 정도 지나서 아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생각 있으신지 물어보더군요. 처음에는 만나지 않겠다 대답했지만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도 했고 말이죠. 아들은 제가 가자마자 우는 얼굴을 하면서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까지 저를 버리시면 저는 정말 마음 둘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빌면서 사정하더군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자 마음이 쓰이긴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인데요.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아들에 대해 진단했던 의사와 변호사들에게 당부를 계속 듣고 들어왔었어요.
아드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연기이니 절대 진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널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래도 얼굴은 봐야겠지 싶어서다. 어머니! 이게 너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럴 필요 없어. 아들은 저의 그 말에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바로 정가는 완전 다른 표정을 짓더군요. 마지막 확인해서 뭐하게요? 약이라도 올리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수십 년간 봐왔던 그 아이가 맞나 싶더군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그 간병인 년 어딘가 수상하다 했어. 그렇게 느꼈을 때 바로 죽여버렸어야 하는 건데. 아무 망설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소름이 쫙 돋더군요. 내가 나가면 다 가만히 둘 줄 알아? 절대 가만히 안 둬. 네가 살아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만들지도 않겠지만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없을 거다. 이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고 회사 경영권도 완전히 넘겼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쳤어? 정신 나갔어? 그걸 남을 줘? 차라리 만나지 말걸 하는 후회가 조금 들긴 했어요. 그런 와중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컨디션이 그전과 달라 보인다는 의사의 말이었어요. 요즘 신호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컨디션도 올라오는 게 보이고 우리 다 같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깨어난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게 겁이 났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며느리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오겠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반대가 클 텐데. 저는 어머님 아버님은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제 자식들인데 이 정도는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면 남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이죠. 말이라도 정말 고맙더군요.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소문이 다 나서 손가락질하거나 불쌍하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 분들과 인사도 하고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다들 소통은 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고 보니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들기도 하고 마치 십수년 전 일같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저녁 8시가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일찍 자는 습관을 들였더니 벌써 졸리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글을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 30대 보통 남자입니다. 특이한 이력이라면 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래 카페 업종에 관심이 많았고 꿈이 있었어요. 커피를 좋아한 것부터가 시작이었고 카페라는 공간의 제공 자체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매료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진작에 따뒀었고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곳은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알만한 곳이고요. 그런 만큼 저는 제가 그쪽 방면으로 약간의 재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 방침상 겸업 금지이기 때문에 제가 차린 카페는 저의 여동생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2살 아래고요. 사귀는 동갑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은 아직입니다. 별로 안 급해 보이더라고요. 둘이 만난 게 지금 횟수로 5년 된 것 같은데 딱히 결혼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동생은 원래 직장 다니다가 아주 개 같은 사수를 만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어요. 큰 비전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본 직장에서 그곳으로 이직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동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죠. 제가 여동생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딱 그 사수가 원흉이었습니다. 동생이 버티고 버티다가 팀을 옮겼는데 하필 거기는 또 과장이 망나니로 유명한 부서였어요.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아도 참던 여동생은 그렇게 지내다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과업 증세가 왔기 때문이었죠. 미치겠네. 나 때문에 그 많은 출근길 사람들 피해보고 웬 민폐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봤다고 여동생은 그런 것부터 걱정하는 성격입니다. 동생의 남자친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몰라도 그럭저럭 벌이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걔는 자기 집안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대충 버는 것 같아요. 본가가 지방인데 거기에 땅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재직 중에 회사 생활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자 전부터 품고 있던 카페 창업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벌레 유형이라 이것저것 다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정년 퇴임 후에 심심해 하셨거든요. 잘 되었다 싶었죠. 엄마는 예전부터 서울 외곽의 큰 부지에다가 카페를 차려서 거기서 겨울이면 직접 구운 군고구마를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내어주고 다른 계절에는 가래떡 구워다가 주고 이런 스타일의 로망이 있으셨어요. 요컨대 카페 운영에 원체 흥미가 있으셨단 거죠. 참고로 저희 아빠는 제외입니다. 무릎 관절 수술하신 후로 계속 조심하며 사시는 중이라서요. 걸핏하면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죄다 돌팔이들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희로선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관절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수술 받았고 결과도 좋았는데 말이죠. 여동생이 지옥 같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반강제로 멈춰서 그렇지 원래는 블로그 활발하게 하는 블로거로 끝발 좀 날렸습니다. 둘 다 이런 기질이 있어서 자기 남자친구랑 잘 통했나 싶네요. 여동생이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깨어있는 게 분명하니까 제가 제안을 해봤죠. 예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로망 뭔지 알지? 나 카페 이번에는 진짜로 작정하고 차려볼 건데 너 일 그만둘 거면 네가 내 카페에서 점장처럼 운영해보는 건 어때? 엄마도 계시니까 둘이서 하면 될 것 같거든. 난 회사가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난이도 높은 도전이라고 했던 동생이었는데요. 얼마 안 지나서 직장 생활 스트레스로 생리가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서는 아빠가 분노하셨습니다. 직장에 들어앉아 있는 그 개놈 새끼들 다 때려 부수겠다고 난리를 치셔서요. 그 바람에 여동생이 퇴사를 했죠. 그 후로 쉬면서 건강관리를 했고 제가 차린 카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전직 특성상 사람 관리에 또 탁월하세요. 연령대 안 가리고 사람 잘 부립니다. 요즘 말로 인싸예요, 인싸. 그것도 핵인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엄마가 카페를 뒤에서 지배하고 동생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고 저는 자금 대주면서 평일에는 하루 정도 나오고 주말에는 웬만하면 이틀 다 시간 내서 나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대박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동생의 남자친구 있잖아요. 걔가 자기 쇼핑몰 사진 촬영할 때 제 카페에서 많이 찍어갔어요. 그러면서 홍보 무지하게 때렸고요. 동생이 시간 날 때마다 블로그에다가 기깔나는 포스팅 갈겨놔서 홍보가 또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주말 제외하면 사실 카페가 동네 상권에 가까운데 엄마가 평일 오전에 도맡기 때문에 웬만한 주민들은 다 단골이 되었어요. 다들 아침 먹고 식후 땡으로 제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씩 때리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동네 브런치 모임장이 되었죠. 엄마의 영업수완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밀당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주민들은 헤어나오지 못해서 도저히 발길을 끊을 수 없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저희 집안의 카페 창업 간략한 일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집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쪽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우선 제가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객관적으로 되게 예쁜 외모는 아닌데 제 스타일입니다. 사귈 때 서로 대화도 잘 맞고 재미있게 잘 지냈었죠. 아내는 위로 연년생 언니 한 명이 있는데요. 사이가 더럽게 나쁩니다. 서로 먼저 연락도 안 해요. 장모님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처형이 집에서 내쳐진 존재인가 했네요. 장인어른은 제가 딱 2번 뵀어요. 결혼 전에 인사드릴 때 1번, 그리고 결혼식 날 1번이요. 장모님과 이혼하신 상태라서요. 처가댁에서 쉬쉬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처형이 장인어른 편인 것 같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명씩 패가 나뉘었다고 볼 수 있죠. 장모님은 그 연령대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으시므로 대략 평범하신 분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살짝 화려한 걸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할 만하다 싶어서 결혼했고 아이 낳고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발점이라면 장모님 댁의 리모델링이었어요. 참고로 시발점은 욕 아니고 원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처가댁 일로 짜증이 나긴 했지만 욕은 안 하는 주의라서요. 제가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잖아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리모델링 노래를 부르시길래 제가 알아봐서 해드리기로 했답니다. 어쩌다 보니 작업 기간이 좀 넉넉하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장모님께선 작은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부부 집이요. 거리도 그렇게 안 멀거든요. 아내는 결혼 전에 운동복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사무 업무였는데 임신하고 나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쭉 전업주부로 지내왔어요. 저희 아들 녀석이 좀 활동적이에요. 솔직히 가끔은 지나치죠. 어느 집은 애가 5살이 되어도 말이 느려서 고민이라느니 뭐라느니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생아 시절에는 그 쪼민한 게 듣는 사람 고막 터질 정도로 울었고요. 그리고 걸음마를 엄청나게 빨리 떼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뛰어다니더라고요. 옹알이 기똥차게 하더니 말도 금방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아서 애가 필사적으로 입을 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 도대체가 얘가 누굴 닮아 이러나 내심 고민도 했었죠. 그런데 처형이 언제 한번 알려주기를 장인어른께서 옛날에 웅변학원을 운영하셨다는 겁니다. 하긴 옛날에는 그런 학원도 많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 아들이 장인어른의 기질을 물려받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머리숱이 나름 수북하셨던 게 기억나서 한숨은 돌렸네요. 저희 회사 사람들 중에 탈모 환자가 꽤 많아서 제가 이런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기 사연 창구가 저밖에 없는 대나무 숲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회사 차장님 한 분은 머리를 심으신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게 그분의 입버릇인데 돈 써서 머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 입버릇이 생기신 거예요. 웬만한 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전 그래서 탈모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저희 아들이 외탁해서 장인어른 특징을 많이 물려받았다면 탈모는 아니겠구나 싶어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시끄럽고 유별난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개월수를 채워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밀착막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내에게 다시 재취업할 생각 말고 아이 돌봐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때문에 아내가 전업주부인 것은 철저히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아내가 일부러 돈을 안 버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둘게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는 집에 장모님이 상주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2사람의 파티가 열린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심도 깊게 또 자주 나누지 못했던 각종 대화들을 나눴나 봐요. 이 시기가 바로 제가 차린 카페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둘이서 제 카페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장모님이요. 장모님은 카페 개업하고 극 초기에만 한 번 와보신 게 다였거든요. 아메리카노 뜨끈하게 한 잔 드시면서 하셨던 그때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야, 볼수록 아내 엄청 잘 해놨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크다. 한서방, 이거 잘 될라나? 난 영 미덥지 않고 의심스럽네. 여길 어째 사람으로 다 채운담. 아이고야, 걱정이다, 야. 참고로 화환이요. 그런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선물 하나, 아니 사과 한 쪽이라도 안 가져오셨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장모님이신데 빈손일 수도 있었죠. 그때 첫 방문 신랄한 평가 이후로 제 카페를 처음 가보셨던 건데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다 카페가 온통 활기 넘치는 것에 장모님이 놀라서 연신 눈이 휘둥그레지셨다네요. 오빠. 오늘 우리 엄마 완전 놀랐잖아.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커피 그거 아메리카노 가장 싼 게 한 잔에 4,000원인데 그럼 최소로 잡아도 인당 4,000원짜리가 가게 의자에 엉덩이도 안 붙이고 그냥 가는 거냐고. 이거 완전 돈을 자루로 쓸어 담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 너무 웃겨. 엄마 진짜 오늘 호들갑 장난 아니었다니까?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저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라도 하려는 듯 장모님께선 그 이튿날부터 은근하게 어필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거기 카페가 그렇게 잘 되는 줄도 모르고 마냥 어렵고 사돈댁 힘든 줄로만 그렇게 알고 아유, 내가 뭣도 모르고 걱정을 했었구먼.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었는데 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네. 여태까지 한서방 능력이 뛰어난 줄도 모르고 부자인 줄도 모르고 아휴, 다 몰랐어. 니네가 바보였어. 바보 천치는 나가 죽든가 해야지 원. 아휴. 대체 장모님이 왜 이러시는 것인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귀띔하는 신용으로 아주 크고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의 용돈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요. 그때까지 장모님 용돈 달마다 80 드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숫자가 너무 좀 그랬나 싶긴 해서 100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내가 저 대신 용돈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따로 현금 용돈은 안 주고 있어서요. 대신 생활비 카드를 아예 맡겨놓은 채로 살고 있죠.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카페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이 보고 왔잖아요. 네, 이제 아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 이후 장모님께서 용돈 올려받을 작정을 하셨다면 아내는 제 여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죠. 근데 있잖아, 오빠. 생각해보면 오빠 되게 이상한 거 알아? 상식적으로 말이야.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뭘 말했어야 했는데? 카페 차리면서 당연히 나한테 해보겠냐고 물어봤었어야지. 그 자리 원래 내 거였어야 맞는 순서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 와이프보다 동생을 먼저 챙겨? 동생은 저의 혈육인데 먼저 챙기면 안 됐던 것일까요? 저는 아내가 반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계속 삐쳐있는 걸로 봐선 진심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아니, 차릴 때는 별말 없다가 이제 와서 태클이라뇨. 카페가 잘 되는 걸 봐서 제 동생이 멋지게 포스 뿜어내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직감은 다른 가능성을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요. 왠지 촉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바람을 넣으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쨌든 저는 아내가 저에게 그런 걸 따져 물었으므로 당사자인 아내와 한바탕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더니 아내가 재차 따지고 들길래 저도 치지 않았거든요. 왜 제가 아내한테 그 자리를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카페 일에 몰두하냐면서
아이 때문이라도 아내는 카페 일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오빠,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애 보는 기계야? 애 낳는 기계 했으면 됐잖아. 뭘 더 봐라? 뭘 더 내가 희생해야 해? 나도 애 보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거 많아. 갑자기 비약이 심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요. 기가 막히니까 오히려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일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자니까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자리를 피하려니까 아내가 악다구니를 썼어요. 뭘 나중에 얘기하냐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그 소란에 결국 아이랑 방에서 놀아주고 계시던 장모님이 나와보셨죠. 왜 시끄럽게들 싸우냐고 저희를 나무라시더니 장모님께서 저에게 또 은근한 바람을 어필하셨습니다. 저를 향한 압박이었죠. 우리 딸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말어. 집안일하는 노고를 한서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줘? 어? 우리 딸도 한때는 사회생활 했었어. 자기 돈 멋지게 벌던 애였다고. 그러니까 한서방은 그저 믿지 말고 자기 마누라 멸시하지 말어. 저 진짜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네요. 제가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약간 고민하더니 아내가 카페에서 그럼 일하게 해달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멋대로 정하고 만 것이었으니까요. 여동생이 화가 났어요. 상의도 없이 혼자 정하고 통보하면 다냐면서 말이죠. 예전에 저희 집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부모님 건강도 동시에 안 좋았을 때였는데 여동생이 저희 집 거의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수생 출신인데요. 지금 제 커리어를 보자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가 삼수? 네 성격에 삼수할 게 아닌데?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는 제가 태만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잡아줬던 게 동생이었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늘 빚이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베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고요. 그런 동생에게 네가 양보해달라고 설득하려니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여동생이 한 발 물러나줬고 엄마도 알겠다면서 동의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갔나요? 그것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카페 일 하던 아내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내한테는 시어머니인 저희 엄마와는 상대가 안 되고 아예 깜냥이 안 되니까 여동생이랑 싸웠더라고요. 때려치우고 나온 이유 하나가 여동생이랑 한판 붙어서라고 하길래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여동생은 억울하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는 의욕 있게 일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아내가 걸핏하면 기선제압하시려고 일부러 신우짓 하시는 거죠. 이렇게 눈을 부라려서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내에게 이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억울하다 그랬어요. 여동생이 자기한테 자꾸 틱틱거리고 힘든 일만 시키고 궁금한 건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내내 마음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차라리 나았죠. 아내가 역대급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그 일화를 인터넷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유리한 대로 정리해서요. 그걸 보고 여동생의 지인이 혹시 네 얘기 아니냐고 여동생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동생이 보자마자 뒤집어져서 저한테 그 글 링크를 보내왔고 저도 일하다가 그걸 보고선 얼이 빠져버렸죠. 이건 도가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내는 글을 마음대로 올려서 미안하다며 삭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바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둘이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주장하는 그런 일화들은 아예 없는 일이었다며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대면했습니다.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왔고 서로 조목조목 다 따져보게 되었어요. 점차 말을 잃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소파에 따로 앉아 계시던 장모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눈치로 입술을 옴짝달싹 하셨는데
제가 그걸 포착했네요. 결국에는 잘못을 인정한 아내의 정중한 사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밤에 아이 재운다고 아내랑 장모님이 아이 방에 같이 들어가더니 뭔가 또 쑥덕쑥덕 대화가 오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먹다가 저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멋대로 동생 불러다가 그런 자리 만든 게 자기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아니면 뭐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자기도 따질 거 있었는데 일이 더 커질까봐 대의를 위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로 벌어들이는 돈도 많은데 그거 장모님 용돈으로 나눠주는 게 옳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빠도 한번 생각을 해봐. 따지고 보면 지금 다 그게 오빠, 어머니, 형님 전부 한 집으로 가는 돈 아니야. 나는 그렇다 쳐도 엄마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 우리 엄마는 뭐 식구도 아니야? 소외감의 해소를 왜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장모님의 수작임은 한눈에 알아봤지만요. 리모델링 말끔하게 끝난 댁으로 장모님이 드디어 돌아가셨고 저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용돈 인상권 때문에 아내와 살짝 냉전 중이었는데 아내가 그런 저 들으라는 듯이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 이제 갔다? 그치. 근데 아빠가 이제 외할머니 못 오게 한대. 아빠는 외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 싫대. 어떡하지? 엄마는 외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응? 뭐라고? 외할머니가 벌써 보고 싶다고? 어린 아들을 이용해서 아내가 신나게 떠들고 있었는데요. 듣고 있던 저희 아들의 대답. 아니, 안 보고 싶어. 큰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 야식 먹다가 말고 너무 웃겨서 아들한테 달려가서 그 좋아하는 목마놀이 질릴 때까지 해줬습니다. 아내는 몹시 민망했지만 포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 후로 계속 틈만 나면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돈 잘 벌면서 자기 장모한테 돈 100만 원밖에 안 주는 사위는 대한민국에 저 하나뿐일 거라면서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어찌나 신세 한탄을 가장한 잔소리를 퍼부어댔는지 몰라요. 1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장모님께서 왜 그 이상이 필요하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만 원, 그것도 충분하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그건 시댁 식구들이 뛰어든 오빠 부업이 대박난 줄 몰랐을 때 얘기고 자영업이라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 카페 순매출이 얼만지 이런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잖아. 그게 왜 안 돼? 찌질하게 이어지는 언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에도 카페가 살아남고 배달 정책이 예상외로 선전하게 되자 더 불붙게 되었죠. 아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자기는 결혼을 완전히 잘못했다네요. 나 사회적으로 커리어 더 쌓을 수 있었어. 그런데 포기하고 오빠랑 우리 가족 선택한 거야. 애 낳고 집안일만 하는 나를 봐봐. 이런 내 노력과 희생은 몰라주고 우리 집 무시하고 자기 집 식구들만 챙기고 우리 엄마 100만 원만 주는 건 먹고 떨어지라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오빠가 자꾸 이러면 결혼한 거 후회할 수밖에 없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퍼다 줄까 싶은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달리면서 사는 것에는 질린 데다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명목으로 다 넘겨버리는 저의 태도 또한 바꿔버리고 싶었습니다. 요컨대 호구 그만하고 싹 교통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아내가 저희 집안에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하면서 열심히 효도한 적 있나? 아니었거든요. 드디어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해. 그 값은 쳐줄게. 환산해서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하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애는 어떡하고?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난 너한테 맞춰주고 싶어.
우리 이혼하는 게 너를 위한 길이야. 위자료에서 네가 알아서 장모님 용돈 챙겨드려. 월 100만 원보단 꼭 더 드리고. 알았지? 제가 너무 담담하게 말하면서 아내의 반론은 전혀 들은 채도 안 하니까 아내가 낯빛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뒤에는 장모님이 계셨던 게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 떠오르기가 무섭게 바람같이 찾아오셨어요. 이혼? 한서방,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여자라도 생겼어? 저는 간밤에 아내에게 그랬듯 장모님께도 차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주 고요한 표정을 유지했죠. 죄송합니다. 아내는 장모님 용돈 100만 원이 적다고 하고 결혼이 자꾸 후회된다고 하고 저는 지금 제 생활에서 뭘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서로가 놓아주는 게 맞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양육비 잘 챙겨드리겠다고까지 말을 하니까 장모님이 넋이 나가셔선 외치셨습니다. 아유 한서방, 아유 이 사람아, 100만 원이 뭐가 적어. 다 오해야 오해. 네? 정말이세요? 그렇고 말고. 말이 왜 와전되었는지 나는 당최 알 수가 없네. 부부간에 화목할 것이지 제대로 처신도 못하고 이거사 헛소리도 착착하면서 살아. 장모님이 잠옷바람에 아내 등짝을 몇 번 후리셨어요. 입 꾹 다물고 맞던 아내의 눈빛에서 당황과 억울함이 보였지만 모두의 평화를 위해 저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없다는 장모님의 현명하신 판단력 덕분이죠. 아내와 여동생이 요즘 친해 보이길래 곧 세상이 멸망이라도 하려나 싶어서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 삼아 사연으로 남겨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고 하니까 집안에만 있어서 심심해 죽겠더라고요. 지루한 하루를 항상 사연 유튜브 들으면서 보내다가 제 사연도 좀 웃긴 게 생각나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 20 후반쯤이었어요. 남편감은 졸업하고 나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상사였고요. 전 꽤 어릴 때부터 캠퍼스 커플이나 사내 커플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고 거기다 결혼까지 한 거였죠. 하지만 사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시댁 때문에 장벽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아빠는 트럭으로 배달을 하셨는데요. 형제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요. 저희 집은 4명이 다 목소리가 꽤 큰 편이었어요. 엄마도 한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라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빠도 트럭 배달만 30년이라서 목소리 크기로는 누구한테 지지 않았죠. 오빠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고 바로 취업했는데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것 같더니 무슨 지게차인가? 그런 거 운전하는 걸 따서 일하더라고요. 오빠도 역시 그리 곱지만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터라 성격이 무척 거친 편이었고요. 그런 식구들 사이에서 사니까 저도 당연히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저는 집안에서 조금 예외적인 존재이긴 했죠. 사실 외가나 친가 모두 엄청 성격들이 다혈질인데다가 입도 걸고 체격도 힘도 좋았거든요. 여자 친척들도 모두 키 170cm는 기본으로 넘고 어깨도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넓은 데다가 주먹도 잘 썼어요. 남자 친척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180 넘는 데다가 거의 씨름이나 유도 선수처럼 보일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되게 작고 가녀린 편이었어요. 키가 160 정도 되는데 뼈도 좀 가는 편이고 날씬하고요.
저희 사촌 언니나 오빠하고 같이 서 있는 걸 보면 멀리서는 어른하고 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래요. 물론 제 쪽이 평균이긴 한데 식구들이 죄다 그 모양으로 커서 그 사이에 섞이면 제가 너무 작아 보였죠. 하지만 체구가 작다고 성격까지 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느라고 오히려 더 거칠어지기도 했고 원래도 다혈질에 육두문자도 잘 쓰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외모가 가녀리고 예쁜 편이라서 학창시절에도 항상 좀 엉뚱한 일들을 겪은 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가냘프니까 시비도 많이 걸리고 남자들이 추근대기도 많이 했죠. 체구도 작은 데다 동안이기까지 해서 술집에 들어갈 때는 매일 신분증 검사에 걸렸고요. 술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진짜 더 고역일 때도 많았어요. 저는 오빠하고 다르게 공부를 꽤 했던 편이라 인서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대학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대학 시절에 하루는 친구들하고 술집 들어가 앉아서 놀려는데 건너편 테이블 남자들이 오더라고요. 여기 여자분끼리 오셨나 봐요. 저희랑 조인하실래요? 남자들이 와서 저희 테이블에 기웃대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거기다 그 남자들이 우리 또래인 것 같고 꽤 잘생긴 편이라 친구들도 좀 끌리는 눈치더라고요. 남자들이 과잠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 명문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동생 데리고 오셨나? 네? 저희 다 친구 동기들인데요. 아니, 이쪽이요.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같은데. 저한테 하는 소리였죠. 남자들은 제가 끼어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성년자 술집에 데리고 오시면 안 될 텐데. 아무리 보호자 있어도 우리도 아직 20 초반이라. 법적으로 보호자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보다 전 미성년자 아니에요. 맞는데 뭘. 목소리 들으니까 더 그런데. 빌어먹게 제 목소리도 되게 어린애 같거든요. 가냘프고 높고. 그래서 남자들은 당연히 제가 어린 동생이라 생각하면서 친구들한테만 말 걸었어요.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제가 동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남자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웬만큼 어려야 믿는다면서. 사실 20 초반 어린 시절에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쪽팔렸겠어요. 저는 결국 소리를 빽 질러버렸죠. 저기, 나도 20 넘은 여자란 말이야. 알았어. 남자들은 귀엽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진짜 자존심 상해서 저는 학생증을 꺼내서 가까이 있는 남자 얼굴 코앞으로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눈이 커지더니 학생증하고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니, 월반이라도 했어? 공부 잘했나 보네. 어린데 대학에도 들어가고. 진짜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애새끼로 보이나 싶고요. 뒤이어 다른 남자가 한 소리는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 학생증 위조한 거 아니고? 그 소리에는 진짜 빡이 돌아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혈질인데 게다가 술까지 마셨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말아두었던 소맥 한 잔을 원샷으로 마시고서 친구 앞에 있던 소맥을 남자 한 명한테 내밀었죠. 야, 그런 소리는 나보다 술이나 잘 마시고서 해. 뭐? 얘 좀 봐라.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얼굴의 남자는 제 도발에 걸려들어 은근히 열받은 얼굴로 그 술을 받아서 원샷에 털어넣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다가 친구한테 손짓해서 소맥을 또 말았고 그렇게 그 남자하고 저하고 술 대결이 얼렁뚱땅 시작되었죠. 뭐 어떻게 되었겠어요? 전 겉모습만 이럴 뿐 속은 기골장대한 장군집 딸이라 소맥을 스트레이트로 20잔 마셔도 오케이거든요. 상대 남자는 3잔째에 이미 슬슬 맛이 가더니 5잔째에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 사람 친구들이 눈치를 보다가 6잔 마시고 뻗은 남자를 끌고서 자기들 자리로 돌아가서 얼른 계산하고 도망 나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되게 웃었어요. 사실 괜찮게 생긴 명문대생들이라 잘 되어도 좋았겠지만 그보다는 제 기행이 더 유명해져 버렸죠. 그전까진 그래도 제 성격 숨기고 대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제 별명은 술고래 미성년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술고래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는 대체 뭔가요? 하긴 저는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술집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어요. 다들 하도 저를 애취급하고 우습게 보는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더 성격이 뻔뻔해지고 싫은 사람 엿먹이기에 도 같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졸업하고 어려운 취업시장 속에서도 칼취업에 성공했어요. 회사에 들어가니까 대학 때보다 더 괜찮은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곳이 좋은 직장이어서인진 몰라도 남자들이 다 관리도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명, 저희 사수가 무척 마음이 들었죠. 그때 사수는 대리님이었는데 엄청 잘생긴 건 아니라도 호감형 외모에 얌전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람들이 죄다 거칠고 난리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전 온화한 사람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기고 옷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입으니 금상첨화였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도적으로 대리님한테 접근했어요. 대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저 오늘 업무 배운 게 있는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죄송하니까 제가 저녁 사서 저녁도 먹으면서 여쭤볼 겸. 아니야, 뭘 죄송해 그걸. 그냥 사무실에서 물어봐. 부담 느낄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 남자가 엄청 답답하고 눈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호감 있다고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완전 답답하게 못 알아채고 좋은 상사로만 굴어서 나중에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전 나름대로 그때까지 제가 대쉬에서 못 얻은 남자는 없었거든요. 사내 커플에 대한 환상도 있고 대리님이 되게 근사해 보이기도 했는데 눈치가 완전 제로라 뭐 아무리 꼬셔도 답도 없으니 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회식 때를 노렸어요. 회사 대표님이 술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해서 회식도 꽤 자주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 아주 작정하고 대표님이 권하는 대로 술을 열심히 먹었죠. 괜찮아? 이렇게 많이 마셔도? 대리님이 아니나 다를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분 좋아서 고개를 흔들었죠. 좀 취하긴 해요. 그런데 대표님이 권하시니 거절하기가 참 그렇네요. 대표님 기분도 좋으신데 괜히 거스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마셔. 체구도 작은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대리님이 걱정해주는데 사실 필요 없는 걱정이긴 했어요. 전 주량이 상당해서 아예 대표님하고 대작을 한다 해도 대표님 3명쯤은 저 혼자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리님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대표님이 또다시 저한테 술을 권했을 때 갑자기 그 술을 대신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아니 이 대리 흑기사야? 오, 흑기사 뭐야? 둘이 썸 타? 대리님이 그 술잔을 휙 들이키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얼굴이 좀 빨개졌고요. 술은 전혀 안 취하는데 대리님이 절 걱정해서 그렇게 술을 대신 마셔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뿌듯했어요. 대리님은 그 뒤로도 서너 잔을 계속 저 대신 마셔주셨는데요. 문제는 대리님의 주량이 정말 바닥이었다는 거였어요. 대리님은 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뻗어버렸고 저는 저 대신 술을 드셔주셔서 그런 거니까 제가 책임지겠다면서 직접 모시고 나왔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술이 떡이 된 대리님을 택시에 태우고 저도 같이 탔어요. 근처 괜찮은 호텔로 좀 가주세요.
호텔? 예, 알겠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떡이 된 대리님과 저를 번갈아 보다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지만 그 이상 참견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곧 도착한 호텔로 비틀거리는 대리님을 데리고 들어갔고 호텔 한 방에서 그날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리님은 난리가 났죠, 당연히. 제가 옆에 곱게 누워있는 걸 봤으니 술이 제대로 안 깬 상태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대리님은 저한테 석고대죄를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짐승이야. 내가 책임질게. 네, 전 괜찮지만 대리님이 원하신다면요. 물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요. 저는 속으로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대쉬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대리님도 저한테 호감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제가 좀 개념 없는 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상견례를 하면서도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점잖고 온화한 분인 것 같았어요. 대리님, 그러니까 이제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성격과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안심하고 결혼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한테는 형님이 2분 계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2분 다 이혼하셨더라고요. 아니, 큰형님은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둘째 형님은 저희가 결혼하는 동시에 이혼 수속 중이었어요. 위 형님 2분이 다 이혼하셨다는 걸 듣고 저희 오빠가 투덜거리더라고요. 야, 너희 시댁 이상한 거 아니냐 혹시? 어떻게 아들 2이 다 이혼을 해? 아니거든. 오빠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는 잘한다. 나도 집에서 마누라한테는 완전 죽어서 기어다니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성격 센데도 우리 마누라한테는 잘하잖아. 요새는 그렇게 해야 이혼 안 당하는데 혹시 너네 시댁 다 안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하고 다 비슷한 분들이던데? 알아서 해라. 네 성격에 당하고 살 리도 없고 외려 기강 잡을 테니 뭐가 문제냐? 오빠는 투덜거리는 끝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죠. 제가 어디 가서 난리를 치면 쳤지 일방적으로 당할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의 이 말은 성견지명이었어요. 결혼하고 난 후 시어머니의 본색을 천천히 알게 되었죠. 신혼여행을 갓 다녀온 후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지방 저 멀리에 있는 시아버지의 먼 친척분을 뵙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저희가 직계 가족까지는 뵈러 갈 수 있었는데 그 친척분은 반개의 사돈의 팔촌, 아무튼 엄청 멀고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분한테 신세진 적이 있어서 자식들도 모두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한다고 꼭 다녀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신세졌다는 게 돈 빌렸다는 이야기던데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가요? 돈 빌리셨다는 거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데가 오니까 신세진 건 꼭 갚아야 하는 거다.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잔말 말고. 시어머니는 딱딱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듯 엄격한 얼굴로 입을 일자로 다물고 계셨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 돈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 다녀와라. 그런데 어머님, 그 돈 저희가 쓴 거 아니잖아요. 뭐야? 돈 어머님, 아버님이 쓰신 거잖아요. 신세 갚으려면 어머님, 아버님이 갚으셔야지. 왜 저희가 가나요? 뭐라고? 더군다나 전 결혼한 지 1달도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뭐? 사실 돈 관리 제대로 못 하셔서 신세진 건 어머님, 아버님 잘못이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전 안 가요. 아, 이희도 안 갈 거예요. 제 옆에 있어야 해서요. 저는 별로 화도 나지 않아서 그냥 또박또박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는데 뭐라고 할 말도 생각나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죠. 남편도 옆에 앉아서 말문이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상식에서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 별다르게 더 대화할 기분도 아니라서 저는 간단히 인사하고 남편을 잡아 끌고 일어나 버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더 해요? 제 발로 나가는데 허락받을 것도 아니고요. 다녀와서 남편은 기함을 해서 그럴 때는 부모님께 간다고 허락받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거의 빌듯이 난리를 쳤는데 그렇다고 제가 성격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어제 네, 어머님. 어제 뭐요? 제가 해맑게 대답하니까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 지금 당장 오라고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때는 아침 9시였고 아무리 제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퇴직했다고 해도 제 시간과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못 간다고 알리려고 다시 어머니께 전화했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오늘은... 지금 당장 와라. 두말하게 하지 말고. 어머님, 근데 지금 시간이... 입 다물고 당장 와. 오면 일할 거리 잔뜩 쌓여 있다. 빨리 오지 않으면 오늘 밤 12시까지 일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설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죠. 일거리? 무슨 소리람? 시댁의 일거리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야 하죠? 회사에서 거래처에 말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굴면 당연히 제가 애써줄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냥 시어머니한테 굳이 말하지 않고 시댁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죠. 아침에 제가 골라놓은 빵을 구워서 치즈 토핑에 샐러드를 곁들여 요거트랑 같이 브런치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 후에는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 향긋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죠. 여유롭게 오전을 즐기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너 대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오니? 내가 전화한 지 3시간이 넘었다. 엎어지면 코 달 곳인데 어쩜 이렇게 안 오고 있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마구 흘러나오더라고요. 전 정말 즐거운 오전 시간이 망가지는 것 같은 기분에 무척 불쾌해져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요? 저 그렇게 키 크지 않아요, 어머님. 차로 달려도 20분은 걸리는데 무슨 엎어지면 코가 닿아요? 뭐? 너 정말 어제부터 보자 하니까? 뭘 봐요. 지금 참는 게 누군데? 저는 짜증스럽게 말하면서 커피를 호로록 마셨어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꼭두 새벽은 물론 아니지만 아침 9시부터 사람 오라가라 하면서 전화로 쨍쨍거리는데 신경이 안 날카로워질 리가 있나요? 이쪽에서 커피 마시는 소리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또 말문이 막혀 저쪽에서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말씀하실 거 없으면 끊을게요. 너 뭐 이런 게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떠드는 게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전화가 울리는데 귀찮아서 받지 않고 그냥 TV만 보았죠.
저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섭섭했지만 회사 일이 그렇다는 걸 알아서 참았는데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들어온 남편이 몹시 지쳐 보였어요. 자기야, 우리 어머니께 좀 더 잘해주면 안 될까? 뭐? 오늘 나 집에 다녀왔어. 부르시더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남편을 불러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지지고 볶은 모양이었죠. 저는 화가 나서 눈을 찌푸린 채로 물었어요. 대체 어머님 왜 그러셔? 오늘은 아침에 갑자기 나 오라고 하시던데? 자기가 자주 와서 좀 얼굴 보길 바란대. 친딸처럼 아무 때나 오갔으면 좋겠다고. 사실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많은. 혹시 아주버님들도 이혼하신 게 어머님 때문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남편은 망설이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만 보니 알만했죠. 마음 약한 아들들 조종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다가 내쫓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그게 통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치고서는 당장 수화기를 들었어요. 시댁에 전화를 거는 거였죠. 어머님, 그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래? 알아듣게 이야기하든? 네네. 친딸처럼 아무 때나 오갔으면 하신다고요. 아유, 그래. 언제든지 얼굴 볼 수 있어야 부모 자식간 아니겠니? 우리 자주 보고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나긋나긋해졌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무탈하게 끝이 나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씻고 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저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침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가?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자기. 내가 어디 좀 다녀올게. 마트 다녀올게. 지금? 저는 남편을 집에 내버려두고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운전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운전한 지 20분 만에 저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죠. 전화도 하지 않은 채로 저는 무작정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온통 고요에 잠겨있던 아파트 안쪽에서 소란이 일었죠. 왜냐하면 그때가 밤 12시 반이었거든요.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묻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한껏 큰 소리로 밝게 대답했어요. 저예요, 어머님. 댁의 마지막 며느리이자 유일한 며느리이자 친딸 같은 며느리요. 뭐라고? 어머님은 당황해서 헛손질까지 해가면서 문을 열었어요. 저는 깔깔 웃으면서 열린 문틈으로 어머니를 보았죠. 시부모님 2사람이 다 자다가 일어났는지 머리도 엉망이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빙긋 웃었죠.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하셨죠? 저 TV 좀 보고 갈게요. 친딸처럼요. 저는 그대로 시댁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기함을 해서 제가 하는 꼴을 보시는데 전 멋대로 시댁 부엌에 들어가 커피를 타서 가지고 나왔죠. 어머님, 머신 좀 들여놓으세요. 이 시대에 믹스가 대체 뭐람? 너? 아, 오늘 드라마 재미있는 거 안 하나? TV까지 켜서 채널을 휙휙 돌리다가 저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안 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실망한 채 일어섰어요. 믹스커피도 입맛에 안 맞아서 한 입 먹다 만 채였죠. 오늘은 재미없네요.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머님 댁 TV 화면이 커서 드라마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너 대체?
저는 대충 인사하고서 커피컵도 그냥 둔 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황당했는지 뭐라고 대답도 못 하셨죠. 사실 그러시라고 제가 그 시간에 시댁에 간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도 계속 밤이나 새벽에 무작정 시댁을 찾아갔어요. 문 안 열어주시면 열어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으니까 피하실 도리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한 달쯤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예 저한테 전화조차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 집 그만 가도 돼. 어머니가 자기 이제 안 부른대. 안 보고 싶대. 어머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시댁 참 좋은걸? 자기야, 이제 어머니 좀 봐줘라. 저는 진짜로 한밤중에 나들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힘들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원성이 자자하다니 그만둬 드리기로 했죠. 아무튼 그 뒤로 위에 두 형님을 이혼시킨 시어머니의 극성은 사라졌어요. 저한테는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잘 하지 않으셔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야 했죠. 제가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놀라셔서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키기도 했고요. 그 후로는 저희 부부는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온화한 사람이라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아이도 태어나서 지금은 무척 평화롭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